어두운 거리 한복판, 작은 골판지 상자를 끌고 다니는 12살 소녀가 있습니다. 서린이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1년 전 교통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집도, 심지어 기억까지도. 하지만 운명처럼 만난 한 노인과의 인연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과연 서린이는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년 전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사라진 기억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가족의 사랑을 그린 감동 드라마 사라진 아이의 그림자를 지금 시작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늦은 오후, 번화가 한복판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서린은 낡은 골판지 상자를 끌며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12살 소녀치고는 너무나 익숙한 손놀림으로 상자를 정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돌렸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못 본 척 발걸음을 재촉했다. 서린은 그 모든 반응에 익숙해져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이 1,000원짜리 지폐를 상자에 넣었다. 서린은 고개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멀어지자 서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순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서린의 눈빛에는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이가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람의 눈처럼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인파는 줄어들었다. 서린은 상자 속 동전들을 정리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간신히 하룻밤을 버틸 수 있을 정도는 모았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서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다른 어른들과 달랐다. 호기심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얘야,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서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생활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서린의 대답에 놀라며 그녀를 다시 자세히 바라봤다. 이 소녀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박노현은 70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구청 문화원에서 관상을 봐주며 생계를 이어가던 그에게 사람의 얼굴을 잊는 것은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방금 전 만난 소녀는 달랐다. 얘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서린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기억 저편의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듯했다.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흐릿해요. 박노현은 서린의 눈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 눈 속에는 상처가 있었다. 깊고 어두운 상처가. 하지만 동시에 강인한 의지도 보였다. 보통의 아이라면 이미 무너져 버렸을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텨내는 힘이. 혹시 여기서 얼마나 오래 지냈니? 몇 달. 아니면 더 오래일 수도 있어요. 서린의 대답은 애매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보면 답이 나왔다. 거친 일상에 익숙해진 손. 그러나 여전히 어린아이다운 부드러움을 간직한 손이었다. 박노현은 주머니에서 따뜻한 호빵 하나를 꺼냈다. 이거 먹어라. 서린은 잠시 망설이더니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호빵을 받아든 서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박노현은 확신했다. 이 아이에게는 분명 특별한 사연이 있다. 그리고 자신이 도와야 할 이유가.
내일도 여기 있을 거니? 아마도요. 박노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손자 준호에게 연락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박노현은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벨소리가 3번 울린 후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호야, 급한 일이 하나 생겼다. 이준호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할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랬다. 무슨 일이세요? 문화원 앞에서 한 아이를 만났는데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직접 보면 알 것이다. 다음 날 오후 이준호는 할아버지가 있는 문화원 앞으로 향했다. 30살의 그는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며 다양한 상황의 아이들을 만나왔지만 할아버지가 이렇게 급하게 연락한 적은 드물었다. 문화원 앞에 도착하자 할아버지가 한 소녀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준호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서리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다. 박노현이 가져온 따뜻한 차를 마시며 무언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준호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서리는 처음 보는 낯선 남자를 경계하는 듯 몸을 살짝 움츠렸다. 준호야, 이 아이가 서린이다. 박노현은 손자를 서린에게 소개했다. 서린아, 이 사람은 내 손자 준호다. 좋은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준호는 서린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은 그의 습관이었다. 안녕, 서린아. 나는 이준호야. 서린은 잠시 이준호를 살펴본 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이준호도 할아버지가 왜 자신을 불렀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서린의 눈빛에는 일반적인 노숙 아동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깊이 숨겨진 상처와 그리움. 할아버지가 나한테 너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서린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 도와주려고 하세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이준호의 진심 어린 대답에 서린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해가 지고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서린은 평소처럼 골목 어귀의 작은 공간으로 향하려 했지만 박노현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서린아, 오늘 밤은 어디서 잘 생각이니? 서린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자신의 은신처를 알려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할아버지에게는 마음이 열렸다. 저기 골목 안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비만 안 맞으면 괜찮아요. 박노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곳에서 잘 수는 없지. 오늘은 내가 아는 곳에서 자거라. 그는 서린의 손을 잡고 문화원 뒤편으로 안내했다. 작은 쪽문을 열자 아담한 방 하나가 나타났다. 오래된 온돌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여기는 문화원 관리인실이야. 지금은 비어 있으니까 며칠 써도 괜찮다. 서린은 놀란 눈으로 방 안을 둘러봤다. 진짜 침대와 이불, 그리고 작은 책상까지 있었다. 몇 달 만에 보는 제대로 된 방이었다. 정말 여기서 자도 되나요? 물론이지. 그런데 먼저 배를 채우고 자야겠다. 박노현은 보온병에서 뜨거운 미역국을 따라 서린에게 건넸다.
집에서 직접 끓여온 것이었다. 천천히 먹어라.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맛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노현은 흐뭇한 미소로 서린을 바라봤다. 내일 아침에도 올 테니까 푹 쉬어라. 박노현이 나가려 할 때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왜 저를 도와주세요? 박노현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봤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다. 그 말을 남기고 박노현은 방을 나갔다. 서리는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끼며 포근한 이불 속에 몸을 맡겼다. 오늘 밤은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서리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서리는 새벽녘 이상한 꿈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서리나,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눈을 뜨자 현실로 돌아왔다. 낯선 방, 낯선 이불. 그러나 어젯밤 처음으로 따뜻하게 잠들 수 있었던 곳이었다. 서리는 일어나 작은 거울 앞에 섰다. 지저분한 얼굴을 씻고 나니 조금 더 또렷해 보였다. 그런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던 중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처럼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뒤에서 머리를 빗어주는 여자의 손길. 예쁘다, 우리 서린이. 그 목소리는 꿈에서 들었던 것과 같았다. 서린은 급히 가슴팍을 더듬었다.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만져졌다. 항상 옷 안쪽에 숨겨두던 것이었다. 목걸이를 꺼내 자세히 살펴봤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는데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다. 하지만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혜진. 서리는 그 이름을 속삭여봤다.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목걸이를 손에 꽉 쥐자 더 많은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넓은 거실에서 뛰어놀던 기억. 아빠가 높이 들어올려 주던 강한 팔.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그리고 갑자기 무서운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큰 소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아픔. 서리는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다. 이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리나, 일어났니? 박노현의 목소리였다. 서리는 급히 목걸이를 다시 옷 안으로 숨기고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잤니? 아침 먹자. 박노현이 가져온 따뜻한 죽을 받아들며 서리는 방금 전 떠오른 기억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할아버지, 만약에 누군가 부모님을 찾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노현은 서린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릎을 꿇고 앉았다. 혹시 무언가 기억이 났니?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조각조각이었지만 분명히 자신에게는 가족이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같은 시각 도심 한복판의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강태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42살의 그는 성공한 기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의 사진이었다. 강태우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다. 서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1년 전 그 끔찍한 사고 이후 그는 단 하루도 딸을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사고 당일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갔던 그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내 혜진.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딸 설인. 경찰은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며 실종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강태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이 남아 있었다. 혹시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장님.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오늘도 수색팀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강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딸을 찾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단 하나의 단서도 찾지 못했다. 알겠다. 계속 찾아달라고 전해라. 비서가 나간 후 강태훈은 다시 딸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설인은 목에 작은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 아내가 설인의 첫 돌에 선물해 준 것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강태훈 씨, 부인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강태훈은 순간 숨이 막혔다. 1년간 의식을 잃고 있던 아내가 깨어났다니. 지금 갑니다. 강태훈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에서 혜진은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진아. 강태훈의 목소리에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첫 마디는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설인이. 우리 설인이는 어디 있어? 강태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내에게 딸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언가를 직감한 듯했다. 우리 딸을 찾아야 해. 그 순간 강태훈은 결심했다. 반드시 딸을 찾아내겠다고. 이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구청 자료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지난 1년간의 실종신고, 접수, 목록이 펼쳐져 있었다. 설인이가 말한 기억들을 종합해보면 분명 어딘가에 가족이 있을 것이야. 박노현은 돋보기를 쓰고 자료를 살펴봤다. 수십 건의 실종신고 중에서 설인의 나이와 특징에 맞는 케이스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할아버지, 이 케이스는 어때요? 이준호가 한 장의 서류를 가리켰다. 작년 3월에 접수된 실종신고였다. 강설인, 12세 여아. 교통사고 현장에서 실종. 신고자는 강태훈. 박노현이 자세히 읽어봤다. 사고 당시 상황, 아이의 신체적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복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목에 하트 모양 목걸이 착용. 이 대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설인이 항상 숨기고 다니던 목걸이와 일치했다. 이거야, 할아버지. 이게 우리 설인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박노현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런데 왜 1년이 넘도록 찾지 못했을까? 아버지가 사업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라면 충분한 수색을 했을 텐데. 이준호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컴퓨터를 켜서 강태훈에 대해 검색해봤다. 태훈산업 대표이사 강태훈.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것 같네요. 검색 결과에는 사업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작년 3월 이후로는 공적인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는 나도 짐작이 가지. 박노현이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거야. 갑자기 찾아가서
당신 딸을 찾았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니? 이준호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사회복지사로서 이런 민감한 상황을 다룬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특히 조심스러웠다. 일단 서린이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아버지 이름이 강태훈인지, 그리고 더 기억나는 게 있는지. 그때 자료실 문이 열리며 구청 직원 한 명이 들어왔다. 조민석이라는 명찰을 단 중년 남성이었다. 어떤 자료를 찾고 계신가요? 조민석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그는 실종신고 서류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 케이스는 특별한 사안이라 함부로 열람하기 어려운데요. 박노현과 이준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였다. 왜 그런가요? 공개 가능한 자료 아닌가요? 그게 상부에서 특별 지시가 있어서요. 조민석은 얼버무리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조민석은 박노현과 이준호가 자료실을 나간 후 급히 휴대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윤 이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지? 누군가 강설인 케이스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인 한 명과 젊은 남자가 와서 실종신고 자료를 뒤지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군지 확인했나? 박노현이라는 노인과 이준호라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뭔가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서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다. 1년 전 일을 다시 들추려고 하는군. 절대 안 된다. 조민석은 식은땀을 흘렸다. 1년 전 그 사건 이후 자신도 공범이 되어버린 상황이었다. 한편 문화원으로 돌아온 박노현과 이준호는 서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었다. 서린아, 혹시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니? 서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훈인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박노현과 이준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예상이 맞았다. 그럼 아버지를 만나고 싶니? 서린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것 같았다. 만나고는 싶지만 무서워요. 만약 저를 원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이준호가 서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부모가 자식을 원하지 않을 리 없어. 그때 문화원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조민석이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박노현 씨 계신가요? 박노현이 밖으로 나가자 조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구청에서 보신 자료는 잊어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강설인 케이스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함부로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박노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실종된 아이를 찾는 게 왜 복잡한가? 조민석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가 정말 실종된 게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무슨 소리야?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조민석은 서둘러 차에 올라 사라졌다. 박노현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준호와 눈을 마주쳤다. 할아버지, 뭔가 이상해요. 왜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박노현도 같은 생각이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것 같았다. 더욱 조심해서 움직여야겠다.
조민석이 떠난 후 박노현과 이준호는 설인과 함께 방 안에 모여 앉았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설이나 목걸이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니? 설이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목걸이를 꺼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다. 이준호가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봤다. 앞면은 깨끗했지만 뒷면에 새겨진 혜진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혜진. 이게 어머니 이름이겠구나.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꿈에서 계속 들려요. 혜진 엄마가 여기 있어라는 목소리가. 박노현은 목걸이를 더 자세히 관찰했다. 그러다가 펜던트의 가장자리에서 작은 이상함을 발견했다. 잠깐, 이거 열리는 것 같은데? 그는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만져봤다. 과연 작은 경첩이 있었다. 목걸이는 로켓 펜던트였던 것이다. 열어봐도 될까? 설인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노현이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열자 안에서 작은 종이가 나왔다. 종이를 펼치자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설인아, 엄마가 널 사랑해 최혜진.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가 정말 있구나. 이준호가 그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했다. 이 번호로 연락해볼까. 하지만 박노현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아직 성급하다. 아까 그 사람의 경고를 생각해봐.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이 최혜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보자. 인터넷으로 검색해볼 수 있지 않나? 이준호가 노트북을 켜고 최혜진 강태훈으로 검색했다. 몇 개의 결과가 나타났다. 여기 있네요. 태운산업 강태훈 대표의 부인 최혜진. 작년 3월 교통사고로 일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의식을 되찾았다고 나와 있어요. 설인이 그 기사를 읽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다쳤구나. 그래서 나를 찾지 못한 거야. 박노현이 설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모든 게 연결되고 있다. 너의 부모님은 분명 너를 찾고 있을 거야.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왜 조민석은 이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것일까? 그리고 1년 동안 설이는 왜 발견되지 않았을까? 할아버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준호가 기사를 더 읽어보며 말했다. 사고 기사를 보니까 당시 차량에는 3명이 타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강태훈 씨와 최혜진 씨만 발견됐대요. 그럼 설인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되어 있어요. 마치 처음부터 차에 타지 않았던 것처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뭔가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강태훈은 병원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사설탐정 김 실장에게서 온 전화 때문이었다. 대표님,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중환자실 앞에서 김 실장을 만난 강태훈은 조급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무슨 일입니까? 구청에서 누군가 영애의 실종 기록을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강태훈의 눈빛이 번뜩였다. 누구죠? 박노현이라는 노인과 이준호라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들이 구체적인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단서를? 김 실장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영예와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태우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관련된 실질적인 단서였다.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구청의 조민석 비서관이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강태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민석. 1년 전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병실로 들어가자 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의식을 되찾은 지 며칠 됐지만 아직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다. 여보. 혜진이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딸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다. 태훈아, 서린이 소식은 없어. 강태훈은 혜진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아, 혹시 사고 당일에 대해 기억나는 게 더 있어?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흐릿해. 서린이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건 분명한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 서린이가 뭘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나. 목걸이. 내가 돌잔치 때 선물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 로켓 펜던트 말이야. 강태훈의 가슴이 뛰었다. 그 목걸이에 대해서는 경찰에게도 말하지 않았었다. 너무 작은 단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목걸이 안에 뭘 넣어뒀지? 내 이름이랑 전화번호. 서린이가 길을 잃을까봐 넣어둔 거야. 바로 그때 강태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강태훈 씨이신가요? 낯선 노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누구십니까? 제가 박노현이라고 합니다. 강태훈 씨와 꼭 만나 뵙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강태훈은 김 실장이 말한 그 이름임을 알아챘다. 무슨 일로? 서린이에 관한 일입니다. 그 순간 강태훈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혜진도 전화 내용을 듣고 있는 듯 긴장한 표정이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습니까? 조심해서 오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혼자 오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강태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태운산업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윤서현은 창밖의 도시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45살의 그녀는 회사 내에서 강태훈 다음으로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조민석에게서 온 전화였다. 윤 이사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강 대표가 직접 그 노인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곧 만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윤서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1년 전 그 일을 덮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절대 안 된다. 강 대표가 진실을 알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윤서현은 잠시 생각했다. 1년 전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관련된 사건이었고 서린이 그 진실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일단 강 대표의 움직임을 감시해. 그리고 그 아이를 먼저 찾아야 해. 혹시 그 아이가 기억을 되찾으면? 그래서는 안 돼. 절대로. 윤서현은 전화를 끊고 자신의 오른팔인 차 실장을 불렀다. 차 실장, 급한 일이 있다. 말씀하세요. 박노현이라는 노인과 이준호라는 사회복지사를 조사해봐. 그들이 어떤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지시사항은? 윤서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필요하다면 강경한 방법도 고려해. 한편 강태우는 병원을 나와 박노현이 제시한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로 서린이 살아있는 건일까?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은밀하게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차 실장은 무전기를 통해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목표가 이동 중이다. 만남 장소를 파악하는 즉시 보고하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우리의 존재를 들키면 안 된다. 윤서연은 사무실에서 1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날 밤 자신이 저질러야 했던 선택들. 서린이 모든 걸 봤다면 자신의 인생은 끝장날 것이었다. 서린아, 넌 절대 기억해서는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다. 이사님, 강 대표님이 갑자기 외출하셨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 다른 임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윤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번 일로 모든 걸 끝내야 해. 박노현은 문화원에서 서린과 이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훈과의 만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할아버지, 괜찮을까요? 이준호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오늘 오전부터 문화원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배회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일단 서린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다. 박노현은 결심했다. 뭔가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었다. 서린아, 우리 잠시 다른 곳으로 가자. 서린은 할아버지의 긴장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며칠간 함께 지내면서 박노현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세 사람은 뒷문으로 조용히 나왔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다. 목표들이 이동합니다. 차 실장의 부하가 무전기로 보고했다. 계속 추적해. 절대 놓치지 마. 박노현은 서린의 손을 잡고 골목길로 들어섰다. 이준호가 뒤를 따랐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준호가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지하상가로 가자. 박노현은 재빠르게 지하상가 입구로 향했다. 복잡한 상가 내부라면 추적자들을 따돌릴 수 있을 것이었다. 지하상가에 들어서자 사람들로 붐볐다. 박노현은 서린을 자신의 코트 안쪽으로 숨기고 이준호와 함께 인파 속으로 섞였다. 서린아, 절대 내 손을 놓지 마. 서린은 무서웠지만 할아버지를 믿고 꽉 붙어 있었다. 추적팀들도 지하상가로 내려왔지만 복잡한 구조와 많은 사람들 때문에 목표를 잃었다. 놓쳤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추적이 어렵습니다. 차 실장은 분노를 참으며 명령했다. 상가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반드시 찾아낸다. 한편 박노현은 상가 깊숙한 곳의 작은 카페로 서린과 이준호를 데려갔다. 평소 단골로 다니던 곳이었다. 사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잠시 뒷문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카페 사장은 박노현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 흔쾌히 허락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가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뒷문으로 나온 세 사람은
다른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숨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했다. 할아버지, 누가 우리를 쫓는 거예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마 내 아빠를 만나는 걸 방해하려는 사람들일 거야. 이준호가 휴대폰을 확인했다. 강태훈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약속 장소 변경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노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훈도 같은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새로운 장소를 정해야겠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최혜진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쓰고 있었다. 의식을 되찾은 지 며칠 됐지만 1년간 누워있던 몸은 여전히 약했다. 부인,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남편한테 전화해야 해요. 혜진은 강태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남편이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주치의가 들어왔다. 혜진 씨, 컨디션은 어떠세요? 선생님, 제가 기억을 잃기 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주치의는 차트를 확인하며 신중하게 말했다. 1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사고 당시의 기억은 부분적으로만 돌아올 수 있어요. 제 딸 서린이는 정말 못 찾은 건가요? 주치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환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건 남편분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혜진은 무언가 숨겨진 게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1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여전히 찾지 못한 딸. 뭔가 이상했다. 간병사님, 제가 혼자 있을 수 있을까요? 간병사가 나간 후 혜진은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어 휘청거렸지만 어떻게든 창가까지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혜진은 사고 당일의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다. 서린이가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처럼 무언가가 스쳤다. 검은 차, 큰 충격음, 그리고 누군가의 차가운 목소리. 아이는 없었다. 처음부터 차에 타지 않았어. 혜진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윤서현의 것이었다. 남편 회사의 이사였던 그녀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게 이상했다. 왜 윤서현이 그곳에 있었지? 그리고 왜 서린이가 없다고? 혜진은 더 많은 기억을 떠올리려 했지만 머리가 지끈거렸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서린이는 분명히 차에 타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훈에게서 온 문자였다. 혜진아, 중요한 일로 외출 중이야. 조금 늦을 것 같다. 걱정하지 마. 혜진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남편의 문자는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다. 간병사님. 혜진이 간병사를 불렀다. 네, 부인. 제가 병원에서 나갈 수 있나요? 아직은 무리예요. 며칠 더 안정을 취하셔야. 아니에요. 나가야 해요. 제 딸을 찾아야 해요. 혜진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1년간 잃어버린 시간, 하지만 이제는 행동할 때였다. 서린아, 엄마가 널 찾을게.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택시를 불렀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딸을 찾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였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혜진의 마음에는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한적한 공원의 벤치에서 강태훈과 박노현이 마주 앉았다. 어둠이 내린 공원은 적막했고 두 남자의 대화만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정말 제 딸이 맞습니까? 강태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노현은 조심스럽게 서린의 목걸이를 꺼냈다. 이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강태훈이 목걸이를 받아 들자 손이 덜덜 떨렸다. 분명히 혜진이 서린에게 선물한 그 목걸이였다. 이건 분명히 서린이 것입니다. 펜던트 안을 보세요. 강태훈이 로켓 펜던트를 열자 작은 종이가 나왔다. 서린아, 엄마가 널 사랑해. 최혜진이라는 글씨와 혜진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아내가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넣어둔 거군요. 강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년 만에 딸의 흔적을 찾은 것이었다. 서린이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박노현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린이의 기억에 대한 것입니다. 기억이요? 서린이는 사고 당시의 기억을 부분적으로 잃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각조각 떠올리고 있어요. 강태훈은 더욱 진지한 표정이 됐다. 어떤 기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기억입니다. 그 순간 강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년 전 그날 밤 자신이 의식을 잃기 전까지의 기억이 떠올랐다. 혹시 윤서현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박노현의 질문에 강태훈은 깜짝 놀랐다. 윤서현. 우리 회사 이사입니다. 왜 그 사람 이름을? 서린이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워하면서요. 강태훈은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사고 이후 윤서현의 이상한 행동들, 경찰 수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 그리고 서린이 실종에 대한 그녀의 무관심한 태도. 설마 윤서현이? 더 이상한 건 구청에서 누군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박노현은 조민석과의 만남에 대해 설명했다. 조민석이라는 비서관이 저희를 압박했습니다. 이 사건을 파헤치지 말라고요. 강태훈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조민석은 윤서현의 측근이었고 1년 전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상하게 적극적이었다. 그렇다면 내 딸이 목격자라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서린이가 기억을 되찾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강태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혜진에게서 온 전화였다. 태훈아, 나 병원에서 나왔어. 서린이를 찾아야 해. 혜진아, 지금 어디야? 위험할 수 있어. 괜찮아. 나도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윤서현이 그날 밤 거기 있었어. 그리고 서린이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 강태훈과 박노현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혜진아,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와. 내가 위치를 문자로 보낼게.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서린은 이준호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박노현이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올 시간이었다. 준호 아저씨, 정말 아빠가 올까요? 서린의 목소리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1년 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럼 할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니까. 카페 문이 열리며 박노현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뒤로 한 남자가 따라왔다. 키가 크고 인상이 깊은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서리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다.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가 떠올랐다. 아빠. 작은 목소리였지만 강태훈에게는 천둥같이 들렸다. 1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의 목소리였다. 서린아. 강태훈은 서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많이 야위어져 있었다. 거친 생활의 흔적이 역력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강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린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 정말 아빠죠. 그럼 우리 서린이 아빠야. 서린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만져봤다. 기억 속에 그 따뜻하고 큰 손이었다. 엄마는 어떻게 되셨어요? 엄마도 널 찾고 있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단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최혜진이었다. 병원 가운을 입은 채로 급하게 온 것이 역력했다. 혜진은 서린을 보는 순간 주저앉을 뻔했다. 서린아. 우리 서린이. 엄마. 서린이 일어나 혜진에게 달려갔다. 1년 만의 재회였다. 모녀는 서로를 꼭 안으며 울었다. 미안해, 서린아. 엄마가 늦었어. 괜찮아요, 엄마. 저도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가족 3명이 함께 앉자 분위기가 따뜻해졌다. 하지만 강태훈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다. 서린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1년 전 그날 밤 기억나는 게 있니? 서린은 잠시 생각했다. 최근 들어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차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누군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누가 너를 데리고 갔지? 서린이 기억을 떠올리려 할 때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서현 아줌마. 그 사람이 저를 어딘가로 데리고 갔어요. 강태훈과 혜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 다음은 기억나니? 잘 모르겠어요. 깜깜한 곳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거리에서 깨어났어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은 없었니? 윤서현 말고. 서린은 고개를 저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강태훈은 딸을 꽉 안아주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널 지켜줄게.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안전하지 않았다. 윤서연은 여전히 위험한 존재였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었다. 태운산업본사 회의실에서 윤서현은 조민석과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강 대표가 그 아이를 만났고 부인까지 합류했습니다. 윤서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1년 전 일이 모두 드러나면 우리는 끝장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서현은 잠시 생각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었다. 강태훈을 직접 만나야겠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긴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 그 아이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기 전에 손을 써야 해. 조민석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강 대표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서둘러야 하는 거야.
윤서현은 휴대폰을 꺼내 강태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다. 강태훈 대표님, 저 윤서현입니다. 전화 너머로 강태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강태훈은 잠시 침묵했다. 윤서현과 만나는 것은 위험했지만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로 오시겠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조용히 이야기하죠. 강태훈이 전화를 끊은 후 윤서현은 조민석을 바라봤다. 모든 준비를 해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한편 카페에서 강태훈은 가족들에게 윤서현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이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요. 서린이를 위해서라도. 혜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태훈아, 너무 위험해. 괜찮아. 녹음기를 가져갈 테니까. 증거를 확보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박노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는 서린이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겠습니다. 강태훈은 서린을 꼭 안아주었다. 서린아,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하고 올게. 조심하세요, 아빠. 태운산업본사로 향하는 길에 강태훈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가장 신뢰했던 동료가 자신의 딸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다. 회사에 도착하자 건물은 조용했다. 야간 경비원만이 로비에 있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며 강태훈은 녹음기를 확인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윤서현이 홀로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다. 어서 오세요, 강 대표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윤서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1년 전 그날 밤에 대해서요. 강태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진실을 듣게 될 순간이었다. 그 시각 이준호는 박노현, 혜진, 서린과 함께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하고 있었다. 강태훈이 윤서현과 만나는 동안 그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다. 준호야, 혹시 내가 근무하는 복지센터는 어떨까? 박노현의 제안에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24시간 경비가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할 거예요. 복지센터에 도착한 후 이준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모두를 안내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지난 1년간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지? 혜진이 물었다. 강 대표님이 증거를 확보하시는 동안 우리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이준호는 컴퓨터 파일들을 열어 보였다. 실종신고 기록, 사고 당시 신문 기사, 그리고 조민석의 의심스러운 행적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혜진이 놀라며 물었다. 처음 서린이를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회복지사로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는데 서린이의 경우는 달랐어요. 박노현이 자료를 살펴보며 말했다. 역시 준호가 전문가야.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될 거다. 그때 서린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세 사람이 서린을 바라봤다. 윤서현 아줌마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이는 없었다고 하라고 말했어요.
이준호가 재빠르게 메모했다. 또 다른 기억은 없니? 어두만 창고 같은 곳에 있었는데 가끔 사람들이 와서 밥을 줬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 딸의 손을 잡았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신기한 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저를 거리로 데려다 줬어요. 이제 혼자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요. 이준호가 무릎을 쳤다. 그거예요. 분명 누군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박노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윤서현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 중에 서린이를 계속 가두어둘 수 없어서 풀어준 사람이 있을 거야. 이준호는 컴퓨터를 더 열심히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 그 시기와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참 자료를 검토하던 이준호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여기 있어요. 작년 8월경 조민석 주변 인물 중 한 명이 갑자기 사표를 낸 기록이 있어요. 누구죠? 김성호라는 사람이에요. 구청 시설관리팀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뒀어요. 박노현이 흥미롭게 바라봤다.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이준호가 몇 군데 연락을 취한 후 김성호의 현재 주소를 알아냈다. 찾았어요. 지금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대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전화로 먼저 접촉해 보겠어요. 이준호가 김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김성호 씨이신가요? 저는 이준호라고 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건가요? 서린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잠시 후 김성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아이를 찾으셨나요? 같은 시각 태운산업 회의실에서 강태훈과 윤서현의 대화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다. 1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강태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윤서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 왜 1년이나 기다리셨죠? 제 딸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 윤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린이가 살아있다는 건가요? 놀라셨나요? 당신이 죽였다고 생각하셨죠. 윤서현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비췄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그날 밤, 저는 당신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강태우는 숨이 막혔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 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당신이 알아차렸거든요. 감사팀 보고서를 보고 계시더군요. 윤서현이 뒤돌아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그래서 사고로 위장해서 당신 가족을 모두 미친 거 아니에요. 강태훈이 소리쳤다.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당신과 부인은 살아남았고 아이만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서린이를 납치한 거군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하들이 차마 그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윤서현의 고백에 강태우는 분노가 치솟았다. 한편 복지센터에서는 서린이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아빠가 위험해요. 서린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다. 왜 그래, 서린아?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서운 기억이 또 떠올라요. 윤서현 아줌마가 아빠를 해치려고 했어요. 이준호가 즉시 강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박노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서린이 갑자기 뛰어나가려 했다. 아빠를 구하러 가야 해요. 안 돼, 서린아. 혜진이 딸을 붙잡았다. 너무 위험해. 하지만 서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아빠가 저 때문에 위험해진 거잖아요. 이준호가 서린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서린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경찰에게 증언하는 거야. 정말요? 그래. 내가 기억하는 모든 걸 말해주면 경찰이 아빠를 도와줄 수 있어.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웠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용기를 낼 수 있었다. 112에 신고할게요. 이준호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상황을 설명하고 태운산업으로 출동을 요청했다. 서린아, 경찰 아저씨들에게 기억나는 모든 걸 말해줄 수 있겠니? 네, 아빠를 구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서린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1년간의 시련을 견뎌온 강인함이 빛나고 있었다. 회의실에서는 윤서현이 계속해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고 있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하지만 바로 그때 건물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다. 윤서현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다. 어떻게? 강태훈이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겠군요. 드디어 1년간의 악몽이 끝나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강태훈의 집 거실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 있었다. 윤서현과 조민석은 체포되었고 김성호의 증언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진 상태였다. 서린은 아버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제가 기억을 잃어서 1년 동안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요. 강태훈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무슨 소리야, 서린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저 때문에 엄마도 다치고 아빠도 힘들었잖아요. 혜진이 딸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서린아, 엄마가 더 미안해. 그때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의식을 잃으셨잖아요. 강태훈이 두 모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모두 서로를 탓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이제 다시 함께 있다는 거야. 서린이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죠. 물론이야. 이제 아무도 우리 가족을 갈라놓을 수 없어. 혜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확고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노현과 이준호가 들어왔다.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늦었습니다. 길이 막혀서요. 할아버지. 서린이 반갑게 일어나 박노현을 안아주었다. 우리 서린이 많이 좋아졌구나. 박노현은 흐뭇한 미소로 서린을 바라봤다. 처음 거리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뭘 고마워해. 내가 더 고마웠어. 너 덕분에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었거든. 이준호가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서린이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래. 이제부터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강태훈이 이준호와 박노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두 분께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린이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박노현의 대답에 모두가 따뜻하게 웃었다. 서린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다가 돌아왔다. 손에는 작은 그림을 들고 있었다. 이거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요. 그림에는 박노현과 서린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그림이었다. 언제 그린 거니? 며칠 전에요. 할아버지가 처음 저를 도와주셨을 때가 생각나서. 박노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서린아.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할게. 케이크를 자르며 강태훈이 말했다. 앞으로 서린이는 어떻게 지내고 싶니? 서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사귀고 싶고. 물론이지. 곧 학교 준비를 해야겠구나. 혜진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천천히 하자. 서두를 필요 없어. 네, 엄마. 저도 천천히 적응할게요. 서린의 목소리는 이제 안정되어 있었다. 1년간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가족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그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이준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은 것이었다. 6개월 후 봄이 찾아왔다. 서린은 새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첫날이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1년 반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건강한 얼굴빛과 밝은 눈빛이 되돌아와 있었다. 서린아, 준비됐니? 혜진이 방문을 두드렸다. 네, 엄마. 서린은 가방을 메고 나왔다. 가방 속에는 새 교과서들과 함께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다. 박노현, 이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거실에서는 강태훈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요즘 그는 예전보다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습관을 들였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우리 딸 첫 등교하는 날이구나. 네, 아빠. 떨리지만 기대돼요.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강태훈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서린이 물었다. 엄마, 아빠,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 심심하지 않을까요? 혜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전혀. 엄마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시작했거든. 정말요? 응. 내가 겪었던 일들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서린의 눈이 반짝였다. 멋있어요, 엄마. 학교 앞에 도착하자 많은 학생들이 북적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조금 압도되는 느낌이었지만 서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괜찮아.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교실에 들어가니 담임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서린이구나. 선생님이 많이 기다렸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리에 앉으니 옆자리 여학생이 말을 걸었다. 안녕, 나는 지은이야. 너는 이름이 뭐야? 나는 서린이야, 잘 부탁해. 우와, 이름이 예쁘다. 우리 친구 할래? 서린이 환하게 웃었다. 그래, 좋아. 첫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서린은 창밖을 바라봤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화단에 핀 꽃들, 따뜻한 봄 햇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다. 1년 전 추운 거리에서 혼자 있던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올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박노현에게서였다. 설이나 첫날 어때? 할아버지는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설인이 답장을 보냈다. 할아버지, 좋아요. 친구도 사귀었어요. 주말에 뵐게요. 점심시간에 지은이와 함께 급식을 먹으며 설인이 물었다. 지은아, 너는 꿈이 뭐야? 선생님이 되고 싶어. 너는? 설이는 잠시 생각했다. 사회복지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멋있다. 왜 그런 꿈을 가지게 됐어? 내가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 그때 정말 감사함을 느꼈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둘 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겠네. 방과 후 집에 돌아온 설이는 부모님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친구들이 다 착해요. 그리고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다행이다. 내일도 재밌게 다녀와. 저녁을 먹고 나서 설이는 일기를 썼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의 아픈 일들을 잊지는 않겠지만 그것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는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주고 싶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설이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모든 분들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설인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우리 사회에 소외된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작품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